예, 예. 네, 아까 전에 일단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온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들의 수출 주도형 모델로 대한민국 경제가 이루어져 왔는데 근데 그러한 성장에 대해서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리고 또 그런 모델이 계속해서 그 민중들을 착취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도 없고 그런 것들이 끝났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가져야 되는 그런 경제 모델에 대해서 대안적으로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노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조직된 그 시민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 이런 걸 되게 강조했었는데 그때도 대기업들은 계속해서 그 대한민국을 지배하려고 했고 체제를 자신들의 그 체제로 만들어 가려고 했잖아요. 그만큼 그 시민들이 조직이 되더라도 대기업을 이기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제 첫 번째 경제 모델 이야기 하자면 저는 어떤 형태의 자본주의도 저한테는 나쁘다고 이제 가난 인식이 있는데 굳이 뭐 차선 차악 개념으로 얘기한다면 한국의 수출 주도형 자본주의보다 약간의 차악으로 볼 수 있는 게 소위 소득 주도형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소비, 내부 내수가 주도하는 이제 그런 자본주의, 내수 주도형이라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무역 의존율이 95% 가깝죠. 근데 일본은 뭐 20%도 되지는 않죠. 근데 그런 모델로 가자면은 일단 노동자들의 소득부터 높여야 할 뿐만 아니고 가연소득을 높여야 합니다. 가연소득을 높이자면은 불안노동부터 촉결시켜야죠. 불안노동의 경우에는 노동자는 어쩔 수 없이 저축을 해야 합니다. 언제 잘려서 언제 굶어 죽을지 모르니까요. 근데 저축을 하게끔 되는 구조에서는 소비를 많이 할 수가 없죠. 소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가도 거의 없고 노동시간이 이렇게 긴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불안노동도 없애야 되고 저임금 노동, 대책 세워서는 임금 수준을 계속해서 대표적으로 올려야 되고 그리고는 지금 같은 착취 강도를 좀 낮춰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 초장시간 초간 착취인데 그렇게 해서는 내수 주도형 경제로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초장시간 초간 착취, 임금 착취에 이미 익숙해진 구조. 사실 삼성이 이제 경쟁력이다 뭐다 하는 게 결국에 하도급 기업 노동자들이 쥐꼬리 망한 월급입니다. 그 임금 착취를 해서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소득 주도형 성장 모델로 갈아타기가 대단히 힘들이라고 봅니다. 임금 착취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시민 너무 현대 제가 시민이라는 말이 이렇게 지겹도록 들었어. 그 말이 너무 싫어져서 저도 이제 쓰도록 노력하고 그러는데 시민 이럴 때는 저는 너무 현대 가장 분노스럽게 지켜봤던 것이 여승무원 KTX 여승무원 파업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법원에서도 인정했지만 여승무원들이 다단계 불법 비정규직 고용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에서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불법 비정규직 고용을 한 거고 그거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위반됐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거죠. 그런데도 파업 절대적으로 국가가 노동자한테 그 승리를 안겨주지는 않았고 계속해서 파업 노동자들을 막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업이 흐지부지로 이렇게 흩어지게끔 되고 말았는데 저로서 제일 마음 아팠던 부분이 여승무원들이 길거리에서 고생하고 투쟁하고 파업하고 그 경찰에 끌려가고 이런 과정에서는 정규직 철도 노조가 뭐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를 어떻게 선택합니까? 국가 자본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한쪽에서는 죽도록 고생하면서 투쟁하고 한쪽에서는 그냥 편하게 회사와 나름 좋은 관계 있게 나중에 철도 파업했을 때 이제 정규직 노조도 달라졌지만은 그때는 거의 도움 주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적에는 확실히 여기에서 큰 차이점이라면은 노동계가 엄청나게 이렇게 뭐랄까 분리 통치되는 것이라는 느낌 받았죠. 어디에서도 비정규직 노조가 따로 있는 나라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모두들이 다 같은 노조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노동계가 이처럼 분리 통치 당하고 있으면은 연이은 국가와 자본이 어떤 압력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출 주도 성장이 힘드니까 앞으로는 이 내수 주도의 소득 위주의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수출 쪽을 선호하는 학자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 인구가 워낙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는 규모의 경제가 안 돼서 내수에는 한계가 있다. 최소한 인구가 1억은 돼야 일본처럼, 그래야 수출보다도 이 내수만으로도 이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나라나 먹고 사는 방법이 다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캐나다에 좀 살다 왔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산업도 별로 없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는 뭐 지하자원도 많고 땅이 넓고, 그러니까 뭐 농사로 하고, 그래서 부잣집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부잣집 자식들이라 그냥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럽에 보면은 우리보다 인구가 작은 나라들도 많은데 그런 나라들도 다 잘 사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유럽은 제가 잘 모르는데, 지금 계신 그 노르웨이나 뭐 스웨덴이나 그런 그 강소국들은 어떻게 해서 소득을 만드나요? 수출 아니면 내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요 근저 의존율 비율을 말씀드리면 50% 정도입니다. 그런데 석유를 제외하면 2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라는 이제 특별한 부존 자원이 있어서 그걸 수출해서 어떤 잉여를 벌어들이긴 하지만 그것만 제외하면은 뭐 내수 주도형 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이제 내부 소비를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소비가 이제 계속 그러니까 올라가고,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는 90년 이후에 내부 그 소비력, 그러니까 1인 소비량 통계를 본 적이 있었는데, 세계 공허한 직후에는 뭐 1% 이하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1999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마다 평균 소비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실질임금이 계속 늘어나고 실질 소비량이 계속 늘어나는 이제 그런 구도죠.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은 실질 임금 인상률, 실질 소비량 증가율, 그리고 성장률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석유 수출이란 부분만 빼면은 대체로는 내수 위주의 그 경제를 갖고 있고, 가장 강력한 것은 그러니까 고임금, 그러니까 인건비가 엄청 비싼 나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집에서는 전기 설치공 불러서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못하는 텔레비전 설치를 부탁드린다면은 1시간에 제가 지불해야 할 임금은 한 700크론에 80불, 10만 원 이상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고임금이죠, 말하자면은. 근데 그렇게 해서 고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소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를 굴러가게 만든 뭐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인구 이야기하자면 독일 인구는 남한보다는 한 3천이 더 많고 프랑스 인구는 남한보다는 2천이 더 많고 그렇지만 차이가 있어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이태리하고는 거의 차이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구 내부 시장의 크기 문제라기보다는 무엇보다는 정치의 문제, 그러니까 총노동과 총자본의 역학관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역학관계에서는 노동의 발언권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총자본이 말 그대로 독재하다시피 하는. 그러니까 이런 구도다 보니까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거는 인구로 좀 해석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 나라들 보면은 한국보다 크게 인구가 아주 많다는 건 아닌 거죠. 예. 나가서 그 자본가 그 기업 거대 기업만이 아니라 자본주 시스템, 특히나 뭐 자본 대표적인 것이 건물 임대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본 이득이 너무 커서 우리가 그 틈바구니에서 내가 어떻든 내 소득과 지출할 수 있는 그 밸런스를 맞추기 전인 그 이하인 사람은 언제나 외부 요인에 의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뛰어가고 내 소득에서 나머지 갖고 먹고 살고 거기다 이제 치열한 어떤 사교육 현장에서 내 아이도 다른 아이 뒤처지지 않게 교육시키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소비 여력도 없고 그 한계사항에 온 거죠. 근데 아까 좀 강의하면서 알고 있었지만 아주 명확하게 우리 좀 교수님이 두 가지 힌트를 주셨는데 결국은 노조 같은 경우도 거대 자본가에서 어떻든 뭐 이렇게 분리된 그런 시스템에서 그냥 길들여지고 우리가 순치를 당했다고 아까 처음 강의 도입부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근로자나 아니면 교육 시스템에서 다 마찬가지로 그 미국식 조금 나쁜 표현으로 천박한 자본주의 시스템을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게 질서라 생각하고 그 자체에 메스를 가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내가 낙오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옆 사람도 눈길을 주지 못하고 오로지 나 하나만 생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를 조정하고 싶어하는 놈들은 가장 좋은 먹잇감이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들의 노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교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질문해 보는 건데 좀 미국식 경제 시스템 뭐 MBA 과정이든지 무슨 학위를 가진 사람이 대학 교수진의 강단을 일거에 뒤집어 볼 수는 없지만은 좀 서유럽, 북유럽에서 그런 시스템 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시스템으로 한 공부하고 온 사람으로 강단에 그냥 완전 뒤집어 엎는 일 힘들어도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그걸 고민해 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 약간의 이제 단서를 달자면 저는 소그라파나 이제 북구의 시스템이 꼭 좋다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살인족이죠. 그러니까 여기보다 그래도 이제 저희 같은 피작주의자, 그러니까 피지배인들이 그나마 봉식을 하고 뭐라 그럴까 죽을 고생을 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뭐 있는 거지. 뭐 자본주의는 거기도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을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 사회들의 문제를 파고들면 끝이 없습니다.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노동자 착취부터 시작해서 뭐 파고들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 저희 오슬로 대학에는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박사과정 때 나의 월급도 지급하고 이제 석사 학산 당연히 무료입니다. 아마 구라파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남은 이제 그런 사민주의적 대학이죠. 근데 중국 학생만 해도 수백 명 거의 이제 수천 명이죠. 이제 와 있고 그렇지만은 한국 학생은 교환 학생 말고 학과 코스로 오는 사람은 지금 학부에서 한두 명, 석사에서는 이미 정착한 한인 2명, 뭐 이 정도입니다. 왜 안 올까요? 왜 한국인들이 이렇게 모든 것이 공짜인 학교로 절대 오지 않을까요? 그때 거기에 가면은 귀국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뭐랄까 북유럽에서 무슨 디플로마 받고 이러면 여기에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미국도 아닌데. 그러니까 못 가죠. 그러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한 재벌이 경제를 다스리고 좀 이제 이런 것처럼 쏠림 현상이 절대적이죠. 마찬가지로 뭔가를 한다면은 식민 모국 하나. 그러니까 고기 디플로마의 위력이 절대적이고 노르웨이에서는 공짜로 똑같은 영어로 교육을 받고 석사 학위를 받아도 저희들한테 석사 학위 받은 한국인 몇 명이 있긴 있는데 나중에 그 궤적을 보면 귀국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한 사람이 지금 스톡홀름에서 취직해서 이렇게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영국에서 박사 학위 받고 일하고 있고 뭐 다들 그냥 소유럽 다른 나라로 가고 뭐 노르웨이에서 남거나 오직 하고 그렇지 뭐 한 사람 지금 독일에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대학이 이제 항상 하도 없으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모든 한국인들 다 이렇게 알고 지내고 이러는데 나중에 그 인생의 궤적을 보면은 국내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가능하니까요. 여기에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서는 그러면 미국이 신자유주의적 경제 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제가 예를 들면 아는 캠브리지대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한국인이고요.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 팔린 저서 쓰신 분이고요. 예, 아시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서울대에서는 아무리 원서 뭐 3번 쓰고 뭐 몇 번 써도 취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뭐 범죄 조직하고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같은 논리이기도 하지만은 뭐 조폭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인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건 뭐 한국에서 뭐 말하자면 대학 교수 모두들을 해고시키고 새롭게 뽑지 않은 이상은 불가능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대한민국 주식회사 여기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본이 저는 이 땅에서 되게 관심을 많이 지금 가지려고 하는 것은 북한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북한.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실 때 또 그 이전 정권에 비해서 상당한 해빙 무드가 진행될 것 같은 느낌도 막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선생님께서 보실 때 대한민국 주식회사, 대한민국 자본이 북한 혹은 통일이라는 어떤 이것에 대하여 어떤 자본적 접근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보수 신문을 보신다면은요 계속해서 그 조선일보 특히 심합니다만은 중국이 북한을 말아먹는다. 이미 거기에서 중국이 다 잠식해 버렸다. 우리도 들어가서 잠식해야 한다는 논리죠. 그러니까 신민모국의 논리죠, 사실은. 뭐 계속 그런 얘기하고 그렇지만 문제는요. 이명박근혜 정권, 그러니까 9년 적폐 정권 때 정치적인 보수 총결집을 위해서 북조선 문제를 희생시키고 만 거죠. 그러니까 북조선을 위협으로 만들어냈고 그런 위협론으로 보수를 결집시켰는데 경제적인 이익을 경제 논리와 무관하게 희생시켜 버렸습니다. 그나마 돌아갔던 개성공단도 사실 개성공단이 북한이 아닌 한국한테 이윤이 되었던 거죠. 계속해서 이윤을 내는 흑자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잘라버린 것이 오로지 보수 표 결집을 위한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미 북조선에서는 투자할 만한 자원은 이미 주로 중국 위주로 해서 투자가 다 돼 있죠. 투자가 다 돼 있고 이미 소비지 시장 보면 80% 이상 중국이 이미 차지해버렸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 조임금 그러는데 이미 북조선이 조임금 아닙니다. 북조선이 지금 우리가 그런 거 모르고 있을 뿐이지 북조선이 지금 고속 성장하고 있는 그 개발 국가입니다. 지금은 선전율이 얼마인지 이제 여러 경제학자들이 여러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데 한쪽에서 9% 정도라고 해요.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한심한 나라죠. 이제 선전도 되고 이제 늪에 빠져버린 한심한 나라죠. 그래서 한국 자본이 들어가지 않아도 고속 성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이 뭐냐면은 그 상황에서는 북한의 임금도 더 이상 조임금이라 부르긴 힘듭니다. 무산에 철관석 관산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은 중국인이 경영하는 관상에서는 북한 노동자는
미국 돈으로 한 200불 한 달에, 그러니까 25만 원. 뭐 그 정도 받을 것인데 실제 한국 자본으로서는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 가면 훨씬 더 싼 노동력을 착취할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은 더 이상 임금 수준이 중국 동북 지방하고 계속해서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자본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틈새들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개성공단 같은 실험을 다시 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개성공단만 해도 보셨다시피 재벌이 거기 없었거든요. 다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한국 재벌들이 북한에 이제는 프로젝트가 있어도 드물 것 같고요. 중소기업 위주로 어떤 틈새 모색 작업은 있겠지만은 아마도 그렇게까지 큰 몫을 차지하려 하지 않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한국 전 자본으로서는 북한을 이제 경제 신민화하는 게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마도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우파 정권이 할 수 있는 거는 제한적인 경협과 일단 여러 가지 교류를 통한 평화 모드 조성, 그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인식이 90년대 가까운 것인데, 실제 평양에 최근에 갔다 온 제 러시아 친구들이 이야기하면은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답니다. 비만 청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배가 나온 사람들. 옛날에는 지배자 아니면 이럴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저 같은 이렇게 체형의 인간들이 평양 거리에서도 이제 흔히 보인다. 뭐 그저 그 정도면은 고속 선장하고 있는 나라 맞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 상황에서는 한국 자본들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시기를 놓쳤다고 봐야 하고요. 앞으로는 아마도 큰 역할, 북한 자본화에, 북한이 이미 자본주의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 부문이 한 절반 정도 되면 뭐 혼합 경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 자본이 거기서 그렇게 큰 역할, 부분적 역할 해도 큰 역할 안 할 거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기를 놓쳐버렸습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저나 저희 가족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대한민국이 디스토피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스토피아. 예. 예. 그래서 그 디스토피아에서 살려면 내가 디스토피아적인 인간이 돼서 여기에 잘 적응해서 사는 것. 아니면 두 번째는 디스토피아지만 유토피아적인 그런 공동체에 찾아가서 거기에서 잘 적응하고 그 사람들 옆에서 있는 것인데, 그 공동체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뭐 오로빌이라든가 아니면 브로더호프나 이런 그 지역 순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집이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본인이 노동한 만큼 아주 최소한의 대가를 받고 사는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그런 데 가서 살고 싶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 자본에서 보여는 오로빌 아우라빈다 코시 선생이 인도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이시고 이런 분이고 하니까 아우라빌에 대해서 제가 소련 때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책 읽고 그랬었습니다. 저도 그런 아시람에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했었습니다. 뭐 그거는 그렇지만 그런 말하자면은 비인간적 조건 하에서의 인간의 생존에 그런 소규모 공동체들이 개개인한테 큰 도움 될 수는 있죠. 그리고는 뭐 자동차 정말 필요하다면 열 가구가 한 자동차를 번갈아서 사용한다든가. 사실 이런 것들 역만을 줄이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할 텐데 이제 좀 이렇게 역만을 구조적으로 좀 줄여서 조금 검소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공동체들이 수많은 개인한테는 생존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거는 정치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우로빌 같은 경우에는 실제 보시면은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 중에 빈민 출신이 없죠.
중산층들이죠. 이제 인도와의 구미권의 중산층들이 와서 인도의 영성, 인도의 정신 문명을 향유하고 가는 뭐 이런 형태지. 이거는 근데 거기서는 조금만 떨어져 나가는 마을에 가면은 농민들이 부채의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해 농약 마시고 자살하는. 그러니까 인도적인 그런 참극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 알면서도 마음 편하게 명상하고 이런 것 조금 문제가 글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인 개인한테는 그런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소규모 공동체라든가 뭔가 이렇게 욕망을 줄여서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생활 속의 현면이 여러 개인한테는 도움될 수 있고 아주 좋은 겁니다.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는 소재 책을 해방시키자 해서 서로서로 이제 소장하고 있는 책을 공유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생활 현면이고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개개인한테는 도움이 되지만은 정체적 문제 해결은 아마 약간 다른 방식으로 모색돼야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그냥 병행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거 질문 하나 나올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나와서 사실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지지율이 한 80% 되잖아요. 네? 지지율이 80% 되거든요. 밀월기. 예. 너무 그런데 현대도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 한 80%는 지지한다고 볼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사실 여기 계신 분이니까.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아래로 담력이 중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사실은 향림교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 내내 싸웠거든요. 탄핵 때만을 제외하고는 뭐 FTA니 평택 미군 기지니 이라크 파병이니 사실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예,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그만두고 거기 봉화마을 내려갔을 때 소탈하구나 그래서 뭐 좀 친해지려고 마음을 좀 바꾸려고 애를 써보긴 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우리 내내 싸웠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돌아서면서 생각은 야 너무 싸우다 보니까 무슨 대연정 이런 이따위 소리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잘 찍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기다려주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었거든요. 기다려주자 잘 할까. 예, 그런 정도 생각도 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아래로 담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이게 뭐 이런 구구파들이 계속 막 공격하고 있는데 이거를 약간 또 지금은 정의당은 또 엄호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그런 엄호와 뭐 암묵적 지지와 또는 또 이런 좌파적 관점에서의 비판과 이런 어떤 극우적에서의 비판 이런 정치 지형 속에서 어떤 스탠스가 좀 바람직할까 이런 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사안별 지지와 비판이 어떨까 싶습니다. 잘하면 당연히 칭찬해줘야죠. 잘하는 게 있으면 칭찬해줘야죠.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실행 방법이 잘못되는 점이 많아도 의도는 대단히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이거는 지지입니다. 근데 이제는 비판이라기보다는 주문이라면 그럼 예를 들어서는 박사 학위 소유 비정규직도 그럼 정규직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공공부문이라면 서울대라든가 안동국립대도 공공부문이죠. 독립법인이라 하더라도 공공부문이죠. 그럼 거기에서 고생하는 이제 수많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고학력 비정규직들도 강사들도 정규직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좋은 정책하면 끝까지 안 해보라. 그러니까 정책 필요한 정책할 때 옹호하되 그것을 좀 더 확산시키라는 쪽으로 이렇게 주문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는 지금은 8월 15일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광복절이면 특사 사면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양심수들을 얼마나 많이 속반시킬는지. 그래서 양심수 속반시켜주면 속반했다고 해서 칭찬 보내고 그리고 양심수 중에 속반이 안 된 사람이 있으면 그거 비판하고 사안별로 접근하면 어떨까? 저는 정치인은 어디까지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약간 유교적인 세계관이 남아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삼국사기 보시면은 거기에 총신전이 있는가 하면 욕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적
세계관이 이분법적입니다. 춘신 아니면 욕신, 악인 아니면 선인 이런 건데 저는 존칭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순악도 없고 순선도 없고 그냥 그 기능적으로 뭘 하느냐 보고 별로 지지할 때 있으면 지지하고 비판할 때 있으면 비판하고 그런 관계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 정도입니다. 발표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신 우리 박노 선생님에서 큰 박수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세게 비판한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유하게 말씀하시네요. 실은 교회 와서 아니 아까 2층 사무실에서 잠깐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유익하셨죠? 사실은 이제 너무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 얘기 많이 들으면 분석은 좋은데 비관적이 되기 쉬워요. 근데 사실은 우리 또 현실에 발을 담고 살지 않습니까? 뭔가를 바꿔 나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길목도 하고 또 뭐 종교도 갖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니까 저는 냉철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땅을 또 굳게 딛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하나씩 또 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